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 리.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려 할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교육비.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층의 빈곤율과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 노인층을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만드는 원흉은 사교육비다. 통계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교육 자금과 결혼 자금 마련이라고 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당연한 지출이라 여기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힘들어한다. 하지만 나는 사교육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강심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비 쓰는 만큼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적이 조금 오른다 해서 나중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교육비로 탕진한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강의 때마다 왜 사교육비를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한다. 저도 사교육비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아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순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혹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 걱정되어서 라는 말이다. 절박한 심정이야 이해되지만 사실 상식적인 대답은 아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의 성적이 뒤처질 것이 염려되어 나의 노후를 망치고 아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도 좋다는 말인가. 아이들도 빈곤해짐은 물론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끼치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변명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사교육을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끊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옆집 아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교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이 부자가 되는 걸로 직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사교육비를 아껴 투자로 전환하고 미래의 창업 자금으로 쓰게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한 아이들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는 연 20조 원에 이른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옆집 아이와 똑같이 시험 성적에 매달리고 거기에 모든 노후 자금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결과 아이들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빼앗기고 온 국민은 가난해진다. 부모의 잘못된 판단은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도 약화시킨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에 별 취미가 없다. 그런데도 모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라면 공부가 싫은 아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 아니겠는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50만 명인데 소위 명문대들을 입학하는 정원이 5만 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45만 명의 아이들은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는가. 그런데도 부모는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우를 범한다. 그러다 나중에 자녀가 취직에 실패라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취직이 된다고 가정해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일 그 막대한 돈으로 일찍부터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다면 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적어도 몇억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대학 졸업 뒤 취업을 걱정하는 아이와 몇억의 자산을 소유한 아이, 누가 더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있을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쉽고도 명확한데도 사람들은 실천에 옮기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한다. 현재와 같은 사교육비 지출은
아이들에게도 큰 재앙이다. 즐거워야 할 어린 시절, 다양한 생각과 창의력을 길러야 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소중한 노후 자금이 우리 자녀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모를 가난하게 만들며 노후를 망치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너무 어이가 없다. 사교육비 지출에는 대가가 따른다. 노후 준비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고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되며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언어를 양산한다. 헬조선, 소확행, 욜로 등의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킨다. 이미 우리는 그 부작용을 혹독히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도 인식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종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든다. 연간 20조 원 가까이 소비되는 사교육비가 우리 자녀들의 창업 자금으로 쓰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대단한 국가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큰 부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들에게선 4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도덕성이 높았다. 부자와 도덕성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일하거나 사업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둘째, 호기심이 많았다. 그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 셋째, 중고등학교 시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혔다. 적게나마 돈을 경험해본 것은 나중에 큰 돈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넷째,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다.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투자해본 경험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특징. 1. 도덕성 근면성이 뛰어남. 2. 사교성이 좋음. 3. 호기심이 많음. 4. 투자를 많이 함. 5. 사고방식이 긍정적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부를 못해도 부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면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자들의 실제 삶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비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급속히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정말 이해가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많음을 다들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부자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닌가. 실제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부자로 만드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비싼 돈을 들여 공부를 시키는 이유 역시 아이가 나중에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당장 멈추고 그 돈을 아이들의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해라. 자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간섭을 줄여라. 아이가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들은 자꾸 땅을 안 짚게 해주려 든다. 자녀에게 풍요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다면 사교육보다는 일찍부터 자녀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라.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취직뿐 아니라
창업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만난 많은 은퇴자나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들 대부분은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해온 것을 후회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는데 한국 교육 시스템은 과거 100년을 그대로 다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 세 번째, 코리안 스탠더드. 한국에 온 뒤 어느 여고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일이 있다. 막상 수락하고 나니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이 된 나는 강연 전날 미국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아들의 도움을 얻기로 했다.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였다. 아들의 이야기는 내가 섣불리 충고하려는 생각을 적게 만들었다. 강연 당일 선생님들이 나한테 미리 주의를 주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전날 늦게까지 있었을 학원 수업 때문에 잘 것이고 질문을 많이 하지 않을 텐데 그렇더라도 마음에 두지 말라는 의미였다. 이 말을 듣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다. 많은 다양성을 접하고 재미를 느껴야 할 나이에 학원 수업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사실은 학생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글로벌하게 길러야 하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을 지극히 한국적으로 키워내려 한다. 커서 세계의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고작 옆에 친구들과 점수를 경쟁을 하게 만드니 말이다. 높은 수능 점수는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문대 입학은 성공적인 삶과는 무관하고 특히 돈을 버는 것과는 반비례한다. 부모님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공부가 정말 너무 좋으면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당히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재미있는 일이 공부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덧붙여 가해나 학원 갈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 했다.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질문들은 실로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날 그 학생들의 눈빛에 나는 너무나 감격했고 한국에도 희망이 있음을 느꼈다. 나는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부모님들과 한국의 근시안적인 교육 시스템이 망치고 있다고 믿는다. 다양성을 배제한 잘못된 교육 시스템으로 아이들의 높은 경쟁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리안 스탠더드가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다. 네 번째, 자가용. 내가 서울에 와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 중 사교육비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가용과 관련된 비용이다. 나는 한국에 온 이후로 자동차를 사지 않았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도시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이용료는 가장 저렴하다.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은 물론 버스의 시간표와 현재 위치까지 알 수 있다. 정류장의 전광판은 친절하게 도착 시각을 알려준다. 이렇게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두고 굳이 승용차를 사서 불편을 겪을 이유가 있는가?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구입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일했던 뉴욕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동료들 중에도 뉴욕시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차가 없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용 구입에 들 큰 돈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의 자동차 철학이다. 버핏은 2006년형 미국 차를 2014년까지 운전했고 그의 딸로부터 자동차가 너무 낡아 창피하다는 불평을 듣기도 했다. 2014년에 그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미국 차를 구입했다는데 이를 두고 세계 최고 부자답지 않게 궁색하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워렌 버핏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많이 가난한 것이다. 자동차는 한국인의 노후 준비를 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다. 인도받는 순간부터 자동차는 중고차가 되어 감가상각이 시작된다. 자동차를 유지하는데도 할부금, 유류비, 보험료, 세금, 수리 정비 비용 등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이를 합하면 꽤 큰 금액이다. 타고 다니는 차가 고가일수록 유지비는 더 커진다. 구입과 동시에 부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손실을 보게 만드는 것이 자가용인 셈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는 월 평균 78만 원이 든다고 한다. 만약 매년 이 금액을 아껴 연 5%의 수익을 낸다면 30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매년 3천만 원을 찾아 쓴다고 해도 약 30년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니 자동차만 없애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즐거움도 좋지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현재의 소비를 통한 짧은 즐거움인가? 아니면 경제 독립인가? 5번째, 부자처럼 보이려 하는 라이프 스타일.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씀씀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긴다.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연일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척 걱정이 된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 하루에도 몇 잔씩 값비싼 커피를 마시고 비싼 옷이나 화장품도 주저하지 않고 구입한다. 돈이 없고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도 조금만 돈이 모이면 해외여행을 가서 모두 써버리고 오는 사람이 많음은 물론 심지어 신용카드 할부로 빚을 지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당연시한다. 그런 한국에서 삼포시대, 헬조선, 흑수저, 소확행, 욜로 같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도 어렵다고들 하지만 공항에 그 많은 인파를 보면 누가 불경기라고 하겠는가. 어차피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실컷 쓰고 즐기겠다는 생각인 것일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는 의욕을 잃어버린다. 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거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이른바 소확행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가난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덜컥 수입이 끊기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만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남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소비 행태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탓에 형성된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부자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데 있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 안 된다는 생각.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는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고 커피 2잔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담배와 커피를 끊고 매일 아낀 돈 1만 원으로 198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달 30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쯤이면 그가 이렇게 투자한 주식 가치는 다음 표와 같이 85억 원 정도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그 기간에 배당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복리가 부리는 마법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지레 포기하는 이유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미래에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면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담배와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모이는데 그보다 더 큰 씀씀이를 줄인다면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되겠는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실 때 당신은 그 맥주 제조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낭비성 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소비를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수십 배 더 큰 즐거움을 알게 된다.